바이든 대통령이 사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아들 헌터 바이든을 완전히 사면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총기와 세금 관련 유죄 판결과 유죄 인정으로 이달 중순에 선고 공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바이든의 아들 사면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일부는 비난합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면 기소되고 재판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였다고 해도 국민과의 약속을 깼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사면은 사법권의 남용과 오용이라고 비난하면서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수감된 피해자들에게도 사면이 적용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할 때 부담이 덜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본인이 임기 말에 사면한 첫째 딸 시아버지를 프랑스 대사에 지명했고 둘째 딸 시아버지는 중동 최고 고문으로 결정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된 뉴스보다 더 큰 사건은 연방 수사국장 지명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결론을 자신에게 충성으로 결론짓는 평가를 받고 있는 캐시 파텔을 연방 수사국장으로 선택했습니다. 국방장관 대변인을 지낸 파텔 지명자는 트럼프의 적들을 추적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연방 수사국장 지명은 두 가지에서 미국 헌법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는 이슈입니다. 첫째는 연방 수사국장 임기가 남아있는데 세 사람을 지명한다는 것도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고 지명자가 트럼프 첫 행정부 당시에도 주요 직책에 임명하려고 할 때마다 공화당에서도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브릭스 회원국에 달러를 제치고 다른 통화로 거래하면 관세를 100% 매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변에 반대가 있어도 일단은 달러 강세를 유지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색다른 의지입니다.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는 신문 글로벌 타임스는 사설에서 미국이 동맹을 이용 가치가 있으면 포옹하고 아니면 배신하거나 버려버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오늘부터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과 맞지 않는 캘리포니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법적 비용을 마련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회의를 시작합니다. 이건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블루 스테이트에서도 하고 있는 일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1기 때보다는 훨씬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려울 가능성 높습니다.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가 선정한 올해의 단어는 두뇌 부패입니다. 하찮은 정보를 과도하게 주입해 두뇌가 나빠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 앙골라로 떠나기 전에 그야말로 폭탄 선언 비슷한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이라면 오늘 아침 뉴스가 이러이러한 것이 탑 뉴스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조건 없는 사면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 달에 총기 관련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헌터 바이든 올해 54살입니다. 9월 달에는 세금 관련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12월 12일과 16일에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사면함으로써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헌터 바이든 아들이 저질렀거나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다 사면을 했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1일까지 기간 동안 그가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이 바이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그런 것을 뒤로 놓고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끊임없이 내 아들에 대한 사면은 없다고 얘기를 했고 감형도 없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 국민에게 한 약속을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에 공개적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조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아들을 사면하는 이유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내 아들이 선택적이고 부당하게 조사당하고 기소 당했다.
그것이 조사하고 기소당할 때까지는 나는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약속을 지켰다. 전혀 아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은 뭐 사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건은 2020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 연방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서로 법정밥 합의를 해서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가 보다 했는데 다시 이제 공화당이 강해지면서 어떠한 여론전 같은 것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maybe 그때는 뭐 안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이제 수사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뒀고 이 같은 결론이 나온 겁니다. 2018년도에 총기를 구입했는데 그때 이제 세계 혐의가로 이제 뭐 최고 형량이 뭐 25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총기를 구입하면서 마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그 서류에 마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총기는 10하루 이 아들의 자동차 트렁크에 있었습니다. 뭐 총기를 쓴 적도 없었고 당시에 여자친구가 발견이 돼서 결국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 그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달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세금을 늦게 낸 것, 물론 탈세라고 공화당이 많이 주장을 했었고 몇 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동안 마약도 하고 화려한 생활을 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걸 세금을 다 갚았습니다. 갚고 본인이 유죄를 인정을 했는데 원래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가족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된다 하면서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12월 12일과 16일에 선고 공판을 해서 최고 형량을 받는다면 25년, 17년 해서 합쳐서 42년 징역 살이를 할 수 있는 케이스고 이런 케이스에 거의 뭐 최대 형량이 적용되지 않고 사실은 뭐 세금을 늦게 납부했다 몇 년 늦게 납부했다 해서 기소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총을 살 때 뭐 잘못 마약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기재를 해서 기소되는 케이스도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죄를 저지르지 않은 건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내 아들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임기를 몇 주일 앞두고 사면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취임한 날부터 법무부의 의사결정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그리고 그 말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총기를 살 때 서류 작성한 방법만으로 중범죄 재판을 받는 경우가 미국에서 거의 없는데 나의 아들 바이든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헌터 바이든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 총이 범죄에 사용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총을 한 번 이상 산 것도 아니고 10하루를 자동차 트렁크에 갖고 있었습니다. 납세에 대해서는 심각한 마약 중독으로 아이가 세금 납부가 늦었지만 나중에 이자와 벌금까지 다 갚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형사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헌터 바이든이 분명히 다르게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합리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는 헌터가 내 아들,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목됐다. 이 이외에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헌터를 끌어내림으로써 나 대통령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그 공화당의 정치적인 것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치적인 우리가 날것할 때 그 RAW 그런 정치가 이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사법 오류를 초래했다고 믿습니다. 사법부 자체를 비난하진 않았어요. 정치계를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제가 아버지이고 대통령이지만 아버지이기도 한 이런 사람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 말을 하고 앙골라로 떠났습니다. 앙골라가 아마 마지막 대통령 임기 동안에 해외 순방이 될 것 같은데 기자들이 아니 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아들을 사면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친인척을 사면하는 것이 뭐 없는 일은 아닙니다. 빌 클린턴도 그렇게 사면을 했었고 친척이었죠.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레드 쿠슈너 사위의 아버지를 형사법 위반을 해서 감옥에 가고 한 사람을 사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지금 너무 예민한 시기잖아요. 정권이 바뀌는 시기고 그리고 본인이 꼭 집어서 내 아들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그럼 차기 대통령도 쉽게 사면권을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당장 이거 뭐 그럼 1월 6일 의사당 사건으로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 그 사람들도 바이든의 사면 리스트에 포함이 됩니까? 이렇게 이제 의문표를 달았고요. 그 법무부는 우리는 트럼프에 대해서도 공정했고, 트럼프는 마녀 사냥이라고 하니까 본인에 대한 그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 케이스에 대해서, 그리고 바이든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공정했다. 양쪽 케이스에 전부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한 거다. 물론 트럼프는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본인에게 이렇게 가져다 됐었던 혐의는 다 이제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았지만요.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도 선거 결과를 전복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것. 그리고 또 그 기밀 서류에 대해서는 이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거잖아요. 한 줄로 딱 요약하면 다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러한 것들 때문에 발목을 잡혀서 국정 운영을 잘못하면 안 된다 하는 연방 법무부의 원칙에 따라서 다 이제 대통령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어쨌든 그랬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일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바이든이 아버지로서 또 이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는데 좀 무리가 있었다 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할지 아니면 이해를 하지 않을지 그건 모르겠고요. 민주당의 주지사 한 명의 얘기로 이 케이스를 좀 부분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콜로라도 주지사가 제리드 폴리스라는 주지사가 한 얘기가, 바이든 대통령이 아버지로서 54살 된, 그리고 지금 한 5년째는 마약 기록이 깨끗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하는데, 아버지로서 그 아들이 좀 부당하게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사면해 주는 것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일반 아버지가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보다 결국은 가족을 위에 둔 결정을 내린 것은 실망한다. 이렇게 이제 콜로라도주의 민주당 주지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땡스기빙 데이 때 가족들이 모였고 결국은 이제 이런 결정을, 뭐 54살이나 된 아들을 뭐 얼만큼이 될지 모르지만 감옥살이를 그것도 부당하게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 결국은 콜로라도 주지사는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아버지를 더 우선 뒀다. 이제 이런 문제, 이게 이제 일반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그 당선인의 경우는 사돈 찰스 쿠슈너를 프랑스 대사로 지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만큼 지나서 24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이제 첫 번째 딸의 시아버지예요. 두 번째 딸의 시아버지는 중동 최고 자문으로 결정을 했는데, 찰스 쿠슈너가, 이 사람이 자레드 쿠슈너의 아버지인데 여러 가지 문제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사위이지만 트럼프에게는 자레드 쿠슈너가, 이 사돈이 이번에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트럼프가 선거 캠페인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지원을 했었고요. 탈세, 선거자금법 위반, 그리고 하나, 정말 이 케이스를 노토리어스한 케이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증인 매수와 위중교사. 이게 누구를 증인을 매수했다는 거냐면, 여동생의 남편이 이제 본인이 뭐 선거자금법 위반이라든가 탈세라든가로 조사를 받고 있을 때, 이거 예전의 일이에요. 2000년대 초에 다 결론이 났었던 그런 일이고, 이걸 기소한 사람은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트럼프 임기 1기에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하다가 자레드 쿠슈너 사위가 저 사람 안 돼요 해서 쫓겨나고 말았고, 이번에는 예비선거에서 같이 트럼프와 겨뤘던 사람이 기소를 했는데, 검사였었을 때 이 증인 매수가, 이 크리스 크리스티가 생각할 때 내가 여태까지 검사로서 그 당시에 겪어본 가장 악독하고 아주 야비하고 치졸한 그런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연방 수사를 받으면서 말하자면 시스터의 남편이니까 매제입니다. 매제가 증인으로 출석을 하고 이제 연방 수사하는데 증언을 해야 되는데, 매형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본인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하라고 하는데 말을 잘 안 듣는 겁니다. 그랬더니 본인의 여동생의 남편에게 매춘부를 몰래 붙여준 거예요. 돈 주고 사서.
그래서 행위를 하게 하고 비디오를 찍어서 그걸 여동생에게 보냈습니다. 여동생 남편이 매춘부와 섹스를 하는 장면을 비디오를 찍은 것을 그렇게 나에게 위증교사를 하라는 그런 이제 증인 매수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다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2년형을 받았죠. 14개월을 복역하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레드 쿠슈너가 이 그 백악관에서 트럼프의 자문을 하고 있을 때 마지막에 이제 트럼프가 그를 사면을 해줬고 그렇게 사면한 이방카의 시아버지 찰스 쿠슈너를 프랑스 대사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컸을 수도 있는데 바이든의 아들 사면 때문에 이제 월요일 다 가려져 버렸습니다. 주말에는 뭐 할러데이였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뉴스를 팔로우업을 많이 안 했겠죠. 그리고 둘째 딸 그 티파니의 남편이 2022년도에 결혼했는데 레바논의 그 레바논계인 자동차 재벌 아들과 결혼을 한 겁니다. 그 자동차 재벌이 마샤드 블로스라는 사람인데 10살 때 10대 때 미국에 와서 텍사스에서 그 대학교를 다녔고요. 레바논의 정치계 헤즈볼라와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그리고 헤즈볼라를 반대하는 정치계와도 굉장히 가깝고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또 이 사람의 장인도 다 레바논 정치계에 어떤 힘이 있답니다. 그 트럼프의 사돈인 마사드 블로스를 중동 그 수석 고문으로 수석 어드바이저로 딱 결정을 했거든요. 물론 이 사람이 이렇게 커넥션도 있고 이번에 선거할 때 미시건에서 레바논계를 포함한 아랍계의 표를 이끌어내는데도 도움을 줬다고 하니까 그럴만 하기는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좀 그렇잖아요. 이게 한 시간 하루도 되지 않아서 뭐 큰 딸의 시아버지는 프랑스 대사에 작은 딸의 시아버지는 중동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 말고도 자문 역할을 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또 꼭 집어서 전혀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두 사람을 했다 해서 이런 것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차에 바이든 대통령이 앙골라로 가니까 지금 아니면 벌써 지금이 12월 2일이잖아요. 뭐 선거 공판하는 하루 전에 아들을 사면할 수는 없고 하니까 이런 결정을 내려서 완전히 뉴스가 오늘 아침에 뒤집힌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그 같은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그 대통령으로서 취임을 해서 일을 할 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결국은 모든 보복을 다 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아들을 사면했다 하는 게 오늘 뉴욕타임스의 보도이긴 한데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캐시 파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는데 이로써 이제 미국의 연방수사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연방수사국장에 대해서도 조금 뭐 미국에 살면서 아니면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1월 20일이면은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해서 미국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정말 복잡하고 세상이 많이 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연방수사국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연방수사국장의 임기가 남아 있는데 그럼 본인이 물러나거나 아니면 해고되는 거죠. 크리스토퍼 레이 이 사람도 트럼프가 지명을 해서 지금 연방수사국장을 바이든 시대에 아무런 문제 없이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캐시 파텔이라는 사람을 새로 지명을 했는데 이 캐시 파텔이라는 사람을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합참의장 마크 밀리 트럼프 시대의 합참의장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을 마지막에 국방장관 그 비서실장으로 했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차피 대통령이 했으니까 대통령의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법을 어기지 말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페텔 이 사람에게 비서실장 신임 비서실장에게 감옥에서 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그 파텔입니다. 캐시 파텔 FBI 부국장으로 지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자 트럼프가 그 법무장관으로 만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나를 밟고 가라. 이게 이제 나를 넘어서 어떻게 잘해라 하는 뜻이 아니라 내가 죽은 뒤에나 할 수 있다. 내가 죽은 뒤에 절대로 이 사람을 FBI 부국장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제 트럼프 그
대통령이 당시에 그럼 CIA 부국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또 CIA 국장으로 만든 지나 헤스페라는 사람이 저 인간을 부국장으로 데려온다면 나는 사임하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설득시키고 그 당시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개입을 해서 이 사람이 FBI 부국장도 못 됐고 CIA 부국장도 못 됐다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반대한 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었답니다. 44살의 인도계거든요. 그런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무조건 모든 일들을 다 트럼프를 기쁘게 하는 데만 온 그 힘을 다 집중하는 그런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임기 일기에도 뭐 충성파가 많았지만 그런 행정부에서도 이 패텔이라는 사람은 안 된다고 다 거부를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 검사였고 그리고 이제 그 데빈 누네스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그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이 사람 아래서 이제 의회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원래 데빈 누네스가 워낙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말들을 하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리고 뭐 부정선거였다 등등의 모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하고 책도 3권이나 썼는데 어린이 동화책도 2권이나 썼는데 전부 이제 트럼프의 적들을 악당으로 묘사하고 본인이 마법사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을 구하는 뭐 이런 책도 쓰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재선에서 떨어졌어도 열심히 그 옆에서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그 상품화하는 기술은 아주 뭐 훌륭했어요. 지금은 내린 것도 많은데 와인 한 병을 본인과 트럼프와를 연결시켜서 뭐 $233에 판다던가 어떤 티셔츠 같은 것을 판다던가 아니면 노래도 만들어서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감옥에 간 사람 그 사람들이 부르는 그 노래들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 당선인도 이 선거 캠페인 도중에 틀었던 그런 노래 같은 것도 이제 막 만들어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때 임기 일기에도 중요한 자리에 막 쓰려고 할 때마다 거부를 당해서 못 썼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측근들이 저 사람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도 좀 약간 미쳤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가끔은 미친 사람이 필요해. 미친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마구마구 휘저서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리치먼드 대학교, 페이스 대학교 그 로스쿨을 졸업한 뒤에 아무런 로펌도 글을 써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매다가 플로리다주에 가서 좀 일 좀 하다가 뭐 데빈 누네스 아래서 일하다가 이런 텔레비전, 우파 텔레비전 같은 데 많이 출연을 하면서 그게 이제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의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연방 수사국장이 되면은 이건 워러게이트보다도 더 큰 헌법적인 위기가 된다라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잡지 애틀란틱이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애틀란틱에서 아주 뭐 중요한 그 인물이 데이비드 그 프롬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FBI를 연방 수사국을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국내 정보를 갖고 있는 기구죠. 그런데 그 국장을 어떤 뭐 이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 국가의 뭐에 충성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를 기쁘게 하는 거였어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연방 수사국장이 되면은 연방 수사국 자체가 대통령의 개인적인 권력의 도구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40년 동안 미국의 연방 수사국은요. 그 FBI 국장은 정치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법무장관은 정치적인 동맹자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바를 선택했고 트럼프가 그 전에 뭐 제프 세션스를 선택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메릭 갈란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메릭 갈란드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본인에 대해서도 이제 그 특별검사를 임명을 했고 아들에 대해서도 특별검사를 임명을 했으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법무장관은 본인의 동맹을 놓을 수 있어도 FBI는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달랐냐면 FBI는 이제 리처드 닉슨이 지명을 하고 임명을 했던 FBI 국장이 그 이후에 제럴드 포드에서도 일했고 지미 카러 공화당 민주당 다르잖아요. 일을 했습니다. 임기를 채웠다는 얘기예요. 10년입니다.
FBI 국장.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이 새로운 사람이 FBI 국장이 된다면 이미 그 해고가 되거나 사임을 해야지 되는 크리스토퍼 윌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2017년도에 FBI 국장으로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밀 서류 사건, 이거 이제 연방법무부의 수사에 협조했다 해서 그때부터 지금 원수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카터가 선택한 FBI 국장은 레이건이 그 FBI 국장을 CIA 국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때까지 그 일을 했었고, 레이건 행정부에서. 그리고 레이건이 또 FBI 한 사람을 이제 CIA로 보내고 FBI 이제 지명자 해서 됐었던 사람은 아버지 부시까지, 그러면 아버지 부시까지 거쳐서, 아버지 부시는 공화당이지만 빌 클린턴 행정부까지도 일을 했습니다. 공화당, 민주당 다. 클린턴이 한 사람을,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으로서 FBI 국장을 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고를 했는데 이제 레이건이 지명한 FBI 국장이죠. 해고를 했는데 왜 해고를 했냐면 이 클린턴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기보다는 그 전에 공화당인 아버지 부시 행정부가 이 FBI 국장은 윤리적인 과실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하고 비난하는 보고서를 새로운 행정부에 남겨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FBI 국장을 해고를 했다. 그런데도 클린턴도 그 당시에 이 FBI 국장을 해고하려고 하지 않고 사임을 하려고 설득을 하다가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해고했었던, 그때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1세기가 됐죠. 그래서 상원이 인준을 해야지 됩니다. FBI 국장도. 그래서 그 뒤에도 다 FBI 국장은 10년 만기를 채웁니다. 공화당이거나 민주당이거나 대통령은 바뀌어도 FBI 국장은 소신 있게 일하라는 뜻으로, 어느 대통령 눈치도 보이지 않고 사찰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러라는 뜻으로 10년 임기를 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에드가 그 후보 FBI 국장이 과거에 막 그 여러 가지 막 뭔가를 탁 뒤에 쥐고 있으면서 막 대통령을 휘두르고 이랬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10년 해서. 그런데 트럼프도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그 임기 1기에는 못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가 마찬가지로 임기 1기에 제임스 코미를 해고하려고 하고 막 이랬을 때도 사람들이 말렸었던 그런 적도 있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공화당과 뭐를 어떻게 해서 제임스 코미를 해고를 하기는 했죠. 해고를 하고 나서 그때 해고할 때 그냥 트럼프가 원하는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약간 우회해서 공화당이 힘을 받쳐줬으니까 해고를 하고 본인이 이제 크리스토퍼 레이를 그 지명을 했는데, 그 크리스토퍼 레이가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 때까지 계속 온 겁니다. 굉장히 미국인의 자유에 대해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FBI 국장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대통령들이 약간 그 FBI 국장을 지켜주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도 임기 1기 때에 어렵게 이 제임스 코미를 그 뭐 해고 비슷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선택을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이번에는 완전히 처음부터 크리스토퍼 레이라는 사람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그 자리에 놓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토퍼 레이를 만약에 해고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물러날지도 모르지만 해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maybe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법무장관 지명자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맷 게이츠라는 뭐 미성년자 그 뭐 강간 혐의 그리고 뭐 돈 주고 게 한 번도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어도 아니다 뭐 기소하지 않았으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결국은 물를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번에도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정말로 그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공화당조차도 참을 수 없는 캐시 파텔이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 둬서 한번 싹 던져놓고, 아 이것보다는 좀 덜한 사람을 임명하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애틀란틱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FBI 국장뿐만이 아니라 CIA도 굉장히 이제 트럼프의 반대파를 떨어뜨릴 만한 이런 사람으로 하고, 그리고 정보국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으로 해놓고, 이 장점이라든가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성실성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고, 정보를 다루는 부처든 법을 다루는 부처든 뭐든지 다 트럼프 맘대로, 이게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데 편안할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건 제왕적인 권위 이상을 간다는 것을 지금 걱정들을 하는 겁니다. 충성, 순종, 복종만이 중요한 자리에 어떤 사람을 그 지명을 할 때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애틀란틱은 미국에 굉장히 큰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미국의 헌법 체계가 트럼프 당선인이 바라는 만큼 약한 건가?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갈 수가 있을까? 크리스토퍼 레이는 해고를 당할까? 아니면 본인이 해고당하기 전에 사임을 해버릴까?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어떤 이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자의 이 같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또 하원의 극소수로 지금 다수당이 됐잖아요. 이런 공화당도 트럼프의 FBI라는 연방 수사국을 개인 경찰국 정도로 떨어뜨릴 것인가? 아니면 저항을 할 것인가? 이런 모든 일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대중이 반응을 할 것인가? 이렇게 연방수사국장에 뭐 이런 사람을, 근데 이게 또요, 제가 지금 이 반대하는 쪽의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이 사람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박스 텔레비전을 포함한 뭐 아메리칸 원 네트워크, 또 뉴스맥스, 브레이트바트, 에폭 타임스 이런 데를 보면 야, 정말 사람 잘 뽑았다. FBI를 싹 청소를 해야지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이 실제로 본인이 이런 일이 되면은 첫날 FBI를 완전히 거기를 다 청소를 해버리고 다음날 박물관으로 만들고 한 7,000명 직원은 미국 각지에 쫙 파견을 해서 적들을 잡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대중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틀란틱은 미국 사람들은 결국은 싼 달걀값에 거기에 끌려서 투표를 했다. 그런데 maybe 이제 그러한 것들을 모든 것을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허황되게 공허하게 민주주의다, 위협이다, 독재다, 파시스트다, 그런 나라가 될 것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이제 소음, 갈등, 혼란, 그리고 달걀값은 내려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 트럼프 당선인이 시도하는 모든 것들이 성공을 한다면 이건 워터게이트 사건보다도 훨씬 큰 헌법적인 스캔들이 될 것이다. 2021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시도했던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25년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원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FBI 연방수사국장 지명자가 이제 연방수사국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다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그러니까 다 부숴버려야 돼. 없애버려야지 돼. 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사람들을 보면은 각 부서의 전부요. 그 부서의 장관들 지명한 사람들이 그 부서를 없애버려야지 된다. 깨버려야지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다 뭐 국방, 교육 전부 이렇게 지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 깨고 다시 이제 다 판을 다시 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미국처럼 큰 나라에서 이 큰 함대를 어느 날 갑자기 망치로 다 그냥 그 부숴버리고 쉽게 다 또 만들어지기는 그게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좀 이렇게 개혁을 하는 거지 혁명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 지금 같아서는 또 지금의 이제 인물들이 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 보건복지부도 포함을 해서요. 전부 이제 혁명군대가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지만 또 트럼프의 지지층이나 박스나 X 같은 이런 데서는 이게 맞다.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완전히 지금 반으로 갈라졌고요. 이제 그 결과는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서부터 미국 사람들이 하나씩 확인을 해가게 되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아주 큰 뉴스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사실은 좀 목소리만 크다고 하는 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주말에 그 브릭스에 만약에 달러를 그 본인들이 국제 무역을 할 때 쓰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은 100% 관세를 물게 하겠다 하는 거죠. 브릭스가 이제 신흥 경제 어떤 연합체 국가들이잖아요. 뭐 러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그 브라질 이렇게 4개 국가가 중심이 됐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가고 이란이 들어가고 이집트
그 이디오피아 또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 이렇게 이제 9개국 그리고 가끔 이제 초대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미국 달러가 미국이 너무 좀 심각하게 이것을 가지고 파워를 그 조장을 해 하면서 그런 것을 뭐 의논을 해봤대요. 의논을 해봤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운 화폐를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하면은 100% 관세야. 이게 이제 주말에 많이 얘기가 됐는데 오늘 아침에 파이낸셜 타임스가 헛소리다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나라들이 첫 번째 이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뭐 대안이 있다면 뭐 중국 화폐 정도요. 근데 누가 중국 공산당이 딱 이렇게 하고 있는 화폐를 누가 그걸 국제무역거래에서 쓰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나 미국이 정말로 그렇게 막 강요를 막 한다면 달러를 가지고 무기화해서 강요를 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정말 대안을 찾을지도 모른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얘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소용이 없다 하는데도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파이낸셜 타임즈 이코노미스트와 파이낸셜 타임즈가 조금 달라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달러 강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한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미국에 생활비를 보내야지 되는데 또 한국에서 뭔가를 수입하시는 분들과 한국으로 수출을 하시는 분들이 입장이 다르겠죠. 뭐 누군가가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가운데서 달러 강세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건 달러 강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입장이 어떤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달러 강세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어요. 임기 1기 때도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으로서 보면은 이코노미스트는 오늘 아침에 달러 강세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본다. 이게 결론이고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걸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 임기 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수출을 많이 하려면 다른 나라에서 미국 물건을 많이 사려면 달러가 너무 비싸면 달러로 결제를 해야지 되는데 많이 못 사잖아요.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강한 달러를 그다지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도 많은 공화당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J.D. 벤스라는 부통령 당선자가 그런 입장이거든요. 달러 약세를 유지를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 J.D. 벤스를 선택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트럼프가 달러 약세에 마음이 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달러 이거 뭐 이렇게 안 쓰면은 우리 관세 붙일 거야 라는 얘기는 저쪽 상대방에서는 실행은 하지 못하지만 트럼프의 마음이 달러를 강하게 유지할 수도 있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약하게 유지할지 강하게 유지할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강하게 유지할 수도 약하게 유지할 수도 두 가지를 다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할 정도의 세련된 기술과 능력이 트럼프나 J.D. 벤스에게는 없다.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스가 봅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저쪽 상대방들도 달러의 그 대체 화폐를 찾지 못하고 미국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괜히 말만 크게 하는 거다.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관세가 또 100%?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인데요. 달러가 강해야지 되는가, 약해야지 되는가. 이건 이제 항상 미국의 경제적인 민족주의자들에게는 골치 아픈 문제죠. 아무튼 달러가 약해야지 미국의 그 제조업이 세계에서 경쟁이 있을 테니까요. 세계에 수출할 때 너무 달러가 강세면 수출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 달러라는 이 통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만 발행을 해서 이게 이제 어떠한 이득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출 수입업자도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수출할 때 조금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또 수출을 하는 그 제조업을 하는 그 업체도 또 원료가 다 미국에 있는 것 아니니까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살 때는 또 이득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골치 아프고 복잡한 얘기여서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달러에 대한 강세냐 약세냐 취향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가장 큰 위협은 그래서 트럼프 자신이다. 이 달러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어떻게 할지 본인이 결정하지 못했고 뭐 주변에서도 공화당에서도 일치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공산당을 대변하는 글로벌 타임스, 그 환구 신보죠. 한국말로 하면은 미국이 동맹을 이용 가치가 있으면 포용하고 아니면 배신하거나 버려버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캐나다를 예로 들었어요. 가장 가까운 동맹이라면서 가장 가까운 동맹이 관세 도입으로 얼마나 고통을 겪을지 이건 고려하지 않는다. 미국은 동맹국을 미국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본다. 많이 그동안 들어보신 얘기인데 이게 이제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의 인식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 취임하기 전부터 미국은 그런 나라야. 우리는 미국을 믿어서는 안 되로. 전에는 미국이 좀 손해보고 국민에게 욕을 먹고 왜 그렇게 퍼줘. 욕을 먹어도 동맹국들을 지키려고 하고 미국이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국가야 라고 믿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것이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정도가 확실하게 트럼프 그 대통령의 제 임기 2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외교가에서는 확신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오늘부터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과 맞지 않는 캘리포니아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법적 비용을 마련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요. 이게 캘리포니아주만 그런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캘리포니아주는 이민이라든가 환경 규제가 있겠죠. 캘리포니아주의 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소송으로도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법을 만들기도 할 테고 또 뭐 외교 정책도 되겠고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블루 스테이트와 뭐 마찬가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배당할 그 소송할 때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면은 얼마나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충돌할 수 있는가. 임기 1기 때는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블루 스테이트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을 해서 83%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원의 지형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 사이에 공화당 쪽으로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또 그런 것에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다른 주도 또 나름대로 준비를 했을 테고 트럼프 대통령은 딱 들어갈 때에 이게 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들어가니까 치열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뭐 일리노이주라든가 아니면 또 어딘가요? 콜로라도주 이런 주들은 이민 같은데 이제 공통적으로 주정부와 좀 다른 이런 것들이 있죠. 경제적인 역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헤리티지 재단, 보수적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이거다 하고 이미 프로젝트 2025에서 갈 길을 쫙 정해줬고 지금 인선부터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에서도 이렇게 연방정부에 대응하기에 아이디어를 일단 많이 지금 갖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싸움이 치열할 때는 어떤 때는 과잉 대응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주정부 입장에서 보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 블루 스테이트잖아요. 여기서도 1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다는 것. 이것도 또 무시할 수 없는 트럼프의 힘이기도 하고요.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네, 뭐 이때쯤 되면은 뭐 올해 최고의 단어 많이 얘기하잖아요. 옥스포드 사전은 브레인 러트. 이 브레인 부패를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정신 같은 것이 너무 하찮은 그런 것들 자료를 과다하게 접속을 해서 이게 이제 점점 지적 상태가 나빠진답니다. 그걸 그 브레인 ROT 썩다 할 때 브레인 rot라고 표현하는군요. 강혜신이었습니다.